나가겠습니다. 또 공사 중 교통 대책으로는 한강 신도시에는 역사 4개소, 또 환기구 4개소 등 8개의 곳에서 지금 굴착 시공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굴착 중에 급수관을 저희가 온수 급수관을 건드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25,000여 세대가 어제 아침 10시부터 오늘 새벽 3시까지는 이 온수 공급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도 어제 관련 부서장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지켜보고 좀 마무리를 쳤는데, 앞으로 20곳의 공사하는 중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요즘 어떻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사업단, 시공사, 감리단이 철저히 준비해서 더 이상 이런 안전사고나 또 불미스러운 사건이 안 일어나게끔 특단의 대책을 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이제 국도 48호 교통체증에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고촌 사거리 쪽에 공사를 안 했는데도 교통체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포 한강로를 우회 운영할 수 있도록, 운행할 수 있도록 한강 신도시, 또 우리 병원이 있는 걸포 사거리 부분에서 어떻든 48번 국도를 타지 않고 한강로로 우회하는 그런 우회도로 홍보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48번 국도에 특히 고천 사거리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게끔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김포 한강로를 이용하는 것은 지난번 용화사 부분 도로가 지금 협의가 늦어졌는데 이제 협의가 잘 됐기 때문에 2015년 상반기에는 이 도로를 조기 개통해서 지금 LH와 계속 협의 중입니다. 이 도로 개통을 통해서 어떻든 통진 5개읍면이나 한강 신도시 분들이 48번 국도로 진입하지 않고 한강으로 진입해서 논수적으로 서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특별히 강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지방도 300km 풍무 태리강 연결도로를 통해서 수도권 내립지 수송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한강 신도시와 김포 구도심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을 최대한 분산시킬 수 있도록 표지판 등을 설치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고천 시가지는 상하수 사업소에서 신곡지구 이용과 또 신호주기 조정, 또 신호수 배치 등을 통해서 교통난 해소를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한강 신도시 내 109 구간은 지금 정거장 2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서 공사를 하고 있고, 또 환기구가 2개소 및 4개소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금 의견 주신 지금 LH와 대우건설 109 현장에서 지금 저심도 굴착, 개착 공사와 관련해서 의견이 사실 분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109의 개착 구간 공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이것은 LH 김포 사업단에서 결정한 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도 이 저심도 개찰 구간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문제점을 제기했냐면 LH에서 이게 만약에 저심도로 갈 경우 완성 시에도 지하철이 갈 경우 이 진동이 주변 상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LH에서는 이 상가에 대한 분양성을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우리는 대우건설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그런 용역 결과를 통해서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거의 3m 인접해서도 고층 4, 50층 빌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상가가 한 7, 8층 올라가는데 이 부분에 개찰 구간을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진동에 대한 영향이 저는 없을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 LH에서는 계속 이 사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40m 이하로 좀 부착 작업을 해야 된다는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직접 LH 본사 또 인천 지역사업본부와 연계를 해서 지난 수요일 날 최종 결정된 사항은 저희가 서신으로 답변을 못 들었지만 어떻든 109의 개착 구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금 조만간 우리 시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또 이 부분과 협의가 안 된 관계로 어떻든 LH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우리 시에 지금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난 수요일 날 회의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그 울봉구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마련한 예산으로 마련 200억 외에 나머지 그 금액에 대해서는 LH에서 지급하는 걸로 최종 마무리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그 김인수 의원님께서 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렸고요. 혹시 제가 답변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 질의 주시면 구체적인 사항에서는 국소장이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인수 의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영 시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발언대 나서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요. 2013년 3월 27일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의 승강장 길이가 3량 설계 47m를 기본으로 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2량 설계 33m로 축소 확정하였는데 이유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변경하신 거 맞죠? 예, 예산뿐만 아니라 저희가 수송 수요에 대한 그 검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업비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만약 우리 김포도시철도가 완성될 시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한 60만 인구를 볼 때 수송 수요에 대한 부분도 한국교통연구원이나 또 그 전문가 그룹에서 또 우리가 이거 심의받을 때 국토교통부 또 기획재정부에서 여러 차례 검증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 의견도 김포시에는 2량 1편성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시격 운행에 있어서는 어떻든 3분 30초를 원칙으로 하지만 수송 수요가 시민들의 이용수가 증가할 때는 늘어날 때는 저희가 시격을 1분 30초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2량 1편성으로 해서 시격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수송수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그 언론 기관의 그 발표나 김포시 발표를 볼 적에 예산 절감을 주 이유로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 공사 방식이 지금 턴키 방식인 거 맞죠? 예, 턴키 방식입니다. 제가 턴키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형 공사의 턴키 방식은 입찰 담합과 비리 행위의 온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도에서는 턴키 방식을 지금 거의 현재 하지 않고 있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턴키 방식은 발주처가 발주, 담리, 시공, 설계를 모두 맡음으로써 비리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만 말씀드리면 4대강 살리기,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인천 도시철도입니다. 4대강 살리기는 2014년도 2월 6일 경실련과 관계기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턴키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1조 5천억 원이 낭비됐고 인천 도시철도 공사도 많은 비용이 낭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시, SH공사, 경상남도 등 최근에 많은 광역시도가 300억 이상의 대형 공사를 턴키 발주를 중단했습니다. 공공공사 낙찰률을 보면 턴키 방식은 낙찰률이 90%입니다. 최저가 낙찰제는 71%에 낙찰되고 있습니다. 차이가 약 20% 정도 나는 거죠. 결국 최저가 낙찰제로 시행하였으면 저희가 그 도시철도 공사 예산에 1조 5천억에서
턴키 방식과 최저가 낙찰제 방식의 차인 20%인 3천억 원은 절약되어 LH 합의금만으로도 공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PPT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저희 그 도시철도 건설 방식이 일괄 입찰 방식입니다. 그 턴키 방식. 그래서 공구가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 회사를 보면 각 공구별로 딱 2개씩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낙찰을 보면 1공구에는 대우건설이 낙찰을 받았고요. 포스코건설이 2개, 포스코 대우가 있는데 대우건설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률은 94.93%입니다. 2공구는 한라건설과 고려개발의 입찰 참가했는데 한라건설이 낙찰을 받았고 낙찰률은 98.8%입니다. 3공구는 대림산업, GS건설이 입찰 참여했는데 대림건설이 낙찰을 받았고 여기는 좀 작습니다. 73.8%. 4공구는 현대산업개발, 진흥기업이 입찰 참여했는데 현대산업개발이 낙찰을 받았고요. 94.4%입니다. 5공구는 풍림산업, 하나건설이 입찰 참여했는데 하나건설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98.7%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뜻하냐면 공구별 참여 업체가 딱딱 2개씩밖에 없습니다. 최저가 낙찰제 방식을 선택하면 5개에서 10개 정도는 입찰을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저가 낙찰제는 평균 우리나라 최근 10년 동안 낙찰률이 70%입니다. 턴키 방식은 90%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딱딱 2개씩만 공구별로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담합의 결과로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경우를 지금 별대 좀 살펴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턴키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낙찰을 받아서 대부분 다 하청을 줍니다. 그리고 최저가 낙찰제로 하청업체를 골라서 주는데 감리도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경쟁력 없이 짬짬이로 낙찰을 받기 때문에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데는 기업, 지나 광역시 등 예산 낭비가 되고요. 담합 입찰이 적발돼도 이익금보다 과징금이 적기 때문에 불법이 만연합니다. 지금 언급된 회사들도 과징금을 수도 없이 낸 회사들입니다. 짬짬이가 뭐냐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모르게 자기들끼리 짜고 하는 약속이나 수작인데 대형 공사 턴키 발주를 하면 우리나라 건설 도구 순위 1순위부터 20위까지 모텔에 모여서 순위를 정합니다. 1공구는 누가 맡고 들러리 누가 쓰고 2공구 누가 맡고 누가 쓰고 다음에 들러리 쓴 팀은 다음 대형 공사 할 적에 우선순위를 줍니다. 낙찰률이 이렇게 98%씩 된다는 것은 담합의 결과로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턴키 방식의 단점이 바로 공기 단축이 곤란한 것입니다. 시장님 지난번 6.47 방송국에 조기 개통을 공약하셨는데 조기 개통을 할 수 있는 시장님만 특단의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답변 예. 김수현님께서 지금 턴키 발주가 어쨌든 조기 공사 완료와 또 개통에 좀 반대되는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거 턴키 발주할 때 의원님께서 제가 최저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통키라는 방법을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두 가지를 놓고 검토를 했고 그 당시에는 국토해양부죠. 국토해양부의 기술평가 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어떻든 이 부분은 우리 시의 수건 사업이었고 굉장히 공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어떻든 조기 착공을 통한 조기 개통을 통해서 시기적으로는 턴키 발주하는 것이 조기 개통에 또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런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또 턴키 발주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결정했다고 그래서 이 턴키 발주가 진행되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때도 국토해양부에 저희가 올라가서 이런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턴키 발주를 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이제 담합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담합은 지금 저희도 굉장히 이 턴키 발주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도 굉장히 의견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하기 전에 이 담합에 대한 그런 어떤 방지를 위해서 우리 시 대회의실에서 국토부나 감사원 여러 기관이 와서 만약 김포도시철도공사에서 만약 단합이 밝혀질 경우에는 엄청나게 시공사나 시행 쪽에 페널티가 간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 턴키 발주할 시점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4대강 사업 또 동시에 추진된 국책 사업에 관련해서 담합 비리들이 불거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턴키 발주를 해서 저희 판단에는 어떤 시공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담합을 했거나 그럴 소지는 있었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제 낙찰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309를 제외하고는 94~95%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턴키 발주할 때 저희가 우리 시에서 예정가를 냅니다. 이거를 발주해서 발주처 시공사가 예정가를 내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이 5개 공구에 대한 설계를 해서 과연 이 설계가가 얼마나 나오는지 저희가 기준가를 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 김포도시철도 26.36km에 되는 거는 저희가 우리 시도 그렇지만 사업자 측면에서 또 철도 시설공단에서 이 기준가 정할 때 엄청나게 예산을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실 과감히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사업 예정가는 한 1조 5천억이었지만 저희가 지금 낙찰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1조 3,500억에 지금 공사를 하는 걸로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 아까 의원님 주셨듯이 70% 낙찰률을 감안한다면 한 1조 2천억 LH에서는 부담금으로 다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가 이 기준가 정할 때 굉장히 심도 있게 철저하게 예정가를 지금 뽑아냈고 그런 기준으로 해서 낙찰률이 적용됐다고 보고요. 다만 309에서 73.9% 나온 거는 이 구간에 대한 논란, 특히 이제 GS와 대림산업 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노선 변경상에서 GS는 현재 48번 우회국도로 가는 노선을 제시했고 또 대림산업에서는 지금 309에 서광 신안 삼성 아파트에서 5일장에 쓰는 것을 통과해서 김포 성당이 있는 산으로 통과하는 직선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가보다는 상당 부분 떨어져서 낙찰률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점은 있지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담합이나 이런 것이 있었다면 어떻든 이 부분에서 사법당국 특히 검찰에서 굉장히 요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도 그런 상황이 발견되면 바로 사법당국의 고발 조치해서 앞으로도 이 시공사에 대한 담합 의혹을 철저히 밝혀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광역시에서 300억 이상을 대형 발전으로 턴키 방식을 안 한다고까지 발표했는데 구집이 김포시는 했고요. 그 턴키 방식이 항상 낙찰률 90%가 넘는 부분, 이것은 예산 절감이 아니고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턴키 방식의 단점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공기 단축이 안 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턴키 방식은.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LH가 약속한 도시철도 분담금, 그것이 이제 올해 2,400억을 정해놨습니다.
근데 시정지 답변서에 시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올해 1,000억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합의서는 왜 작성하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올해 본예산에서도 LH에서 분담금을 2,300억으로 지금 저희가 책정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지난해 11월 달에 LH 협약 맺을 때 어떻든 그 공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그 이 시공사 쪽에 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LH에서도 이 이자 부분까지 우리가 LH에서 그 도시철도 특별회계로 넘어와도 그 지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자는 LH에서 다시 환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LH에서도 지금 뭐 부채가 천문학적 숫자로 이기 때문에 이 그 각종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그 LH 이재용 사장이 결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이자 등 부분까지 예전 같은 우리가 실수입으로 하지만 이 부분까지 LH에서 지금 발생하는 이자까지 가져가는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는 우리 시에서는 어떻든 그 공사 진행과 관련해서 그 지급할 수 있는 한도까지만 LH에서 그 기성에 대한 부분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올 예산의 LH 부담금의 차액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차액이 우리 도시철도 특별회계에 들어와도 어떻든 그 이자 수입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또 LH에서 환수가 되기 때문에 어떻든 그 예산 편성상에 그 예정된 것보다는 올해 기성 부분에 대한 지급할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차액에 대해서 뭐 내년도 사업이 더 활발하게 진행돼서 내년도에 편성 계획된 예산보다 지급이 많아질 경우에는 LH에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2,400억 내고 내년에 3,050억 얘기하는데 올해 돈도 다 못 주는데 내년에 3,050억은 또 어떻게 줍니까? 참 그래서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아파트 연합회가 주장하는 게 아파트의 인구가 25만 명이랍니다. 많은 그 김포 시민들과 유영근 의장님, 정황영 의원님, 노수훈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이 공약으로 내세운 사량 설계, 사량 출구 설계 변경 방식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미 우리 김포 도시철도 사업은 착공을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량 1편성 계획을 할 때 시격을 저희가 8분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 사업계획 변경할 때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애초 기본 계획상에는 우리가 사량 1편성으로 하는 거, 또 그 한 양의 길이가 13.5m로 결정해서 추진했지만 어떻든 사량 1편성으로 할 때는 그 시격을 8분으로 주게 되면 거의 김포시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 빈도가 저희가 급격하게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판단은 어떻든 2량 1편성으로 하는 대신 적어도 3분 30초로 운행을 하게 되면 수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4량 1편성에 8분을 운행하는 것보다 효율성은 더 있다고 봅니다. 또 4량 1편성으로 할 경우는 지하철 역사의 크기를 4량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수송 수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바다 설계가 지금 예측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바다 시공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검증 과정 중에 뭐 국토부나 기재부에서도 상당 부분 이거 그 4량 1편성으로 해서 수송 수요에 대해서 8분을 운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였고 또 여러 번의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분들은 향후 김포시에 뭐 100만을 대비해서 최소한 4량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친 그런 검증 결과는 지금 적어도 2량 1편성 3분 30초 시격이 가장 합리적인 방향이다. 또 출퇴근 시간대 이용 빈도는 높지만 어떻든 출퇴근을 제한 시간에 있어서는 지금 낮 시간대는 거의 이 지하철 이용 시민이 급격하게 줄어들 거로 예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 관리비 또한 우리 시가 앞으로 막대할 거라고 예상해서 저희 판단에서는 2량 1편성으로 해서 시격을 줄이는 방안이 우리 시의
그 상황에 맞지 않나 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의원님들께서 그 지난 지방선거 중에 그 공약하신 내용, 사량 1편성과 또 역사의 그런 4개 출구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어떻든 우리 시에서도 그 차량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출구수에 관련해서도 지금 그 각종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적어도 다 검증된 결과입니다.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출입구 하나 내는 곳에 대해서도 또 사업비가 뭐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또 이런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추가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어떻든 시민들과의 합의가 또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 끝에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공구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공구의 98.8%, 5공구의 98.7%라는 것은 그건 누가 봐도 담합력이 굉장히 높은 건데 평균만 해도 92.2%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공구별로 담합 의혹이 있는 지공회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그 부분은 뭐 일전에도 그 시민단체에서 그런 의견을 지금 주셨습니다. 다만 그 담합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증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우리 시로서 그 시가 나서서 검찰에 고발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또 그래서 그때도 그런 시민단체 요구가 있으시면 시민단체에서 즉시 좀 검찰 당국에 그 사법당국에 고발 요청을 저희가 시에서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입찰과 관련해서 어떤 그 담합에 대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그렇게 쉽게 검찰 당국에 고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혹여 이 입찰과 관련해서 담합 의혹이 있다는 정황이 저희가 포착되면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사법당국에 고발 요청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화영 의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화영 의원께서는 발언대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포지역의 행정복지위원장 정화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부 의장님과 동료원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참석해 주신 유영로 시장님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장님께 양곡시장의 전통시장 인정과 이마트의 대규모 점포 입점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곡시장은 지리적으로 김포시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서 오래전부터 김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온 시장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5년부터 택지 개발과 김포 한강 신도시 개발로 지역과 마을이 축소되고 대체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시가 그렇게도 자신 있게 말하던 뉴타운 사업도 실패로 돌아가면서 양곡시장 일대는 구도심 슬러와 등 상권의 침체와 기반시설의 낙후로 소외된 지역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곡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의 힘을 합해 양곡시장 상인회와 번영회를 결성해 지역 발전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오라니 장터 축제, 안심마을 사업 등 자주적인 노력을 끊임없이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양곡시장 번영회 상인회를 중심으로 2013년부터 관련 부서인 경제진흥과와 협조를 받아 전통시장 등록을 추진한 결과 김포시는 지난 2013년 12월 4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양초록, 양곡리 일원 5,242평방미터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5일 김포시장 명의로 인정 공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인들과 주민들은 모나리 장터의 옛 영광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러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희망과 함께 또 한 번의 참담한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전통시장으로 인정한 양곡시장에서 1km도 안 된 곳에서 대규모 점포인 이마트가 개설 등록을 마치고 오픈을 하기 위한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전통시장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보존하며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또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산업의 지역별, 종류별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유통산업 발전법을 개정했습니다. 우리 김포시도 이에 발맞춰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장님은 이 법들과 조례의 제정 취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곡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인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보면 시장은 김포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 총장이 지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행정예고도 마쳤습니다. 이 행정예고를 마친 후 보존구역으로 아직도 지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 집행부의 행정예고대로라면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이마트가 입점하는 구역 일부는 겹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저것입니다. 양곡시장 전통상업보존 예정들을 보면 중앙세계 양곡시장의 상업지역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인정시장으로 정해지고 바로 이마트가 1km 범위 내에서 거의 절반이 중복되어 있는 그런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에 대해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시 집행부는 양곡시장 관련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관련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법과 조례를 제정한 취지를 보면 법과 조례가 무엇을 구현하고 누구를 위해 제정된 것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법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취지에 근거해서 행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 문제를 양곡시장 상인들과 이마트 사이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 시 자치정부가 대규모 점포의 입점과 관련해 허가를 보류하고 등록을 제한하며 영업을 제한하고 있는지 시장께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 제2회 김포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양곡시장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 보류된 심의 결과에 대하여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올 2014년 설 이전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서 홍기시장을 방문해서 한 기사가 김포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에서 보류된 심의 결과에 대한 본의원이 납득하지 못한 부분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전통 상가 상인들과 중소유통업체들, 대규모 점포들, 이분들하고의 상생협력을 논의해야 될 상생협력발전협의회에서 기조성된 인근 양곡 택지 및 한강 신도시가 포함되어 있어 전통시장의 역사적 보존보다는 개발사업 추진이
우선 필요하다. 한강 신도시내 상가 부지를 포함해 전통 상업 보전구역으로 지정 시 신도시 내 인구 유입의 역작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 우려된다. 택지지구 및 신도시 등 상업시설 지역의 개발 저항으로 정부 정책 사업의 역행이 우려된다. 시장님, 공직자의 이런 발언과 마인드로 지금 양곡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은 자기들이 구상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들에 대해 회의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불신을 노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함께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전통시장 시설 전대화 사업에 대한 김포시의 협조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현호 부시장님이 유통업발전 상생협의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점포의 영업 규제 등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규모 점포를 위해 전통시장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자일 수밖에 없는 지역의 소상공인들, 중소유통업자들을 배제하고는 상권 활성화도 지역 발전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아야 그 지역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는 사진은 양곡시장 상인들이 슬럼화되고 있는 구도심, 낙후되고 있는 양곡시장을 이런 식으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고 구상하고 있는 그러한 계획도인 겁니다. 한번 보시죠, 시장님. 멋있네요. 깨끗하고요. 옛 영광을 찾아 나선 오라니 장터 상인들의 기대와 바람이 꺾이지 않기를 바라면서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과속 방지턱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포시는 도로관리사업부에서 관리하는 법정도로 국기도와 지방도에 333개소, 지분도에 233개소, 도시계획도로에 300개소, 농어촌도로에 81개소, 총 647개소와 건설도로가소가 이 법정도로에 대략 342개소의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포시에 총 989개소, 1000개에 달하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도로법 제2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2조 21 도로 구성물로서 도로법 제37조 및 도로의 구조,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의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과속방지시설입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관리 지침에서 정하는 과속방지턱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길이 3.6m, 높이 10cm, 충분한 시한성을 갖도록 흰색과 노란색으로 약 45에서 50cm 폭으로 반사성 도료를 이용하여 도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과속 방지턱이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노인보호구역, 마을 통과지점 등 차량의 속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이외에도 무분별하게 민원에 따라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됨으로써 오히려 도로교통 방해가 되고 차량 훼손은 물론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대포 초원지대에서 고정반 도로인 지도 11호선에는 무려 23개의 방지턱이, 지도 7호선에는 무려 43개의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법정 도로는 거의 대부분 규격 미달 방지턱으로 시급히 철거 등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장님, 관내 설치되어 있는 과속 방지턱에 대한 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 합리적인 과속 방지턱 설치를 위한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운영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루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루 시장님께서는 중앙발언대 나오셔서 정하영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하영 의원님께서는 양국 전통시장 및 이마트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관련 법 및 조례 제정의 취지, 또 양국시장 전통시장을 인정하는 이유와 또 이와 관련 행정 절차, 또한 정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행정예고후에 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이유, 또 이마트의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시기 및 개설 등록 관련 검토 내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시의 과속 방지턱 설치 현황 및 철거 등에 대해서 정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국 전통시장 및 이마트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업과 상점과 육성회란 특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 또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등 지역 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 균형 있는 성장, 또 건전한 상거래 이수를 통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는 데 법 제정 취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 전통시장은 김포중앙시장, 또 통진시장, 양곡시장 등 3개소가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양곡시장은 전통시장 및 산경과 육성에 의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전통시장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고, 또 2013년 12월 4일 인정시장으로 등록 처리했으며 12월 5일 인정시장으로 저희가 공고했습니다. 또 양곡시장은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위하여 올 3월 20일에서 4월 8일까지 행정예고하였으며 행정예고에 대한 별도의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2014년 5월 8일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 심의 과정에서 양곡시장 전통 상업보존구역 내에 이미 조성된 양곡 택지 및 김포 한강 신도시가 포함되어 있어 전통 상가의 보존보다는 개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되어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이 보류되었습니다. 이마트 김포점은 양곡시장 인정시장 등록에 앞서 2013년 10월 29일 건축허가로 승인 완료되었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서 관련 서류 등이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어서 2014년 5월 12일자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으로 처리했습니다. 사실 이마트가 들어온 이 곳은 신세계 백화점에서 예전부터 한강 신도시에서 상가분이 분양할 때 제일 먼저 매입을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과연 무엇이 들어올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또 이미 이마트가 LH로부터 토지 매입을 할 당시에 백화점과 또 이마트 중에 어느 곳이 들어온가 궁금했고, 이때부터 이미 아마 이게 들어오게 되면 양곡 지역의 전통시장들이 상당 부분 또 어려울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양곡시장 등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마트가 사업검토 제출한 내용은 이마트가 제출한 상권 영향 평가서 및 지역 협력 계획서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 의견을 청취를 통해서 처리하였습니다. 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관련한 행정예고와 또 이마트 대규모 점포와 개설 등록과의 충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 10월 29일 날 건축허가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제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금 왜 우리 시가 그런 결정을 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의구심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우리 시로서도 또
충분한 검토를 했다는 입장이고, 또 이 건축허가 승인과 관련해서 또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제안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말씀 올렸듯이 저희가 예견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민첩하게 양곡 지역의 소규모 상가나 전통시장에 대해서 대처 못한 점은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양곡시장의 인정시장 등록과 관련해서 시장의 기능이 지속성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인근의 신도시 및 택지개발 사업의 진행에 따른 대형마트 및 상업시설의 이점이 예고되고 있어서 전통시장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또 오랜 기간 양곡시가지의 정통성을 유지해온 재래시장임을 감안하여 인정시장으로 등록 처리하였습니다. 지역 상권의 활성화 및 중소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통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관련법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판단이 어떻게 보면 고유직책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골목 상권 및 전통시장의 보호를 위해서 추진해 왔으나 최근에는 기업형, 중형 유통업체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준대규모 점포가 입점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노려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진입을 시도하고 있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의 실효성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상인회와 긴밀한 업무 협조와 협의를 통해서 양곡시장의 기존 상권 보호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상생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 관내 과속 방지턱 설치 현황 및 미철거 등 정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과속 방지턱 설치 개수는 법정도로에 647개소, 비법정도로에 342개소로 총 98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과속 방지턱 설치는 교통사고가 잦은 고천읍 북지도 78호선의 3개소 및 대권면 수남초등학교의 2개소를 경찰서와 협의해 설치하였으나 교통사고에 대한 위협이 있지 않는 한 과속 방지턱 설치를 최대한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 설치된 과속 방지턱 중에서 법정 도로에 있는 과속 방지턱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상태가 양호하나 비법정 도로에 설치된 과속 방지턱은 노로 인해서 도생불량, 또 규격미달 등 243개소 등과 불량으로 필요성의 여부에 따라서 재조사 후 유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 대부분 과속 방지턱이 주민들 요청에 의해 설치되었으나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서 교통방해와 안전사고 위협성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만약 철거가 필요한 과속 방지턱은 마을 주민 및 시민들의 의견 수렴 및 경찰서의 협의 과정을 통해서 철거 또는 가상 방지턱으로 변환하는 등 점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규 과속 방지턱 설치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심의위원회를 둬서 설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